페스트노즈란 프랑스 브리타뉴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단체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이 축제는 해외에서 관광도 올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기술과 결합된 테크노즈 2005가 열렸는데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축제에 몰렸죠.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신경 쓰지 않고 다 함께 어울려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즐겼던 축제. 하지만 마지막 날 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며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의 마틸드 크로게넥은 며칠 전부터 부모님에게 테크노조 2005에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고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애원에 결국 수락해주고 말았죠. 6월 25일 아침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떠났고 점심 무렵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재미나게 놀고 있다고 알렸는데 당시 부모님은 딸이 약간 취했다고 느꼈지만 이미 그녀도 성인이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괜찮으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축제를 즐겼던 그녀는 6월 26일 아침 8시 30분경 친구들에게 잠깐 자고 오겠다며 남자친구인 아드리엔과 함께 떠났습니다. 차에서 침낭을 꺼내 주차장 근처 잔디밭에서 눈을 붙였던 둘. 하지만 오전 11시 무렵 아드리엔이 깨어났을 때 마틸드는 옆에 없었습니다. 잠시 뭘 가지러 갔으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죠. 한편 친구들은 잠깐 자고 온다는 그들이 오지 않아 만남의 장소도 가보며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곽숲 인근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죠. 공중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숲으로 볼일을 보러 갔던 두 여성에 의해 발견된 시체. 설마 하는 마음에 친구들은 마틸드의 실종을 경찰에 알렸고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은 그녀였던 것입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많은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그녀는 당시 맨발이었는데 그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발은 깨끗했습니다. 병리학자의 부검에 따르면 범인은 약 7cm 정도의 칼로 그녀를 공격해 총 28군데의 자상을 입혔고 손에 남은 방어은으로 보아 그녀가 범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첫 공격을 당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지와 속옷은 벗겨진 상태였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도중에 누가 왔다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혈액에선 알코올 성분을 비롯해 약간의 대마초, 엑스터시 같은 마약 성분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축제에 온 이들은 이런 약물을 접하기 쉬웠기에 아마 그녀도 그런 이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일단 경찰은 그녀가 많은 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혈흔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이곳으로 그녀를 옮겼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정확한 범행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숲 가장자리 지역에서 피가 묻은 흉기를 발견할 수 있었죠. 또한 그녀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 묻은 남성 피임기구 포장지를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흉기에 묻어있던 피와 동일한 DNA였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범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한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샤또네프 지역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축제에 참여했던 이들 중 범인이 있을 거라 판단해 신속히 통제했지만 이미 참여자 4만 3천여 명 중 가만수가 돌아간 상태였고 남아있던 2만 3천여 명에게 오늘 오전에 수상한 사람을 보거나 들었냐고 물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이들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녀와 함께 자러 갔던 남자친구 아드리엔을 의심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그였고 그녀가 약간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낯선 이를 따라갈 정도의 환각 상태는 아니었다는 병리학자의 주장에 범인이 그녀와 안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마틸드가 사라졌을 때 그는 그녀를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일행들과 합류하지도 않은 채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 중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를 죽였냐는 질문에 내가 기억하는 한 아니에요 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의심하며 DNA 샘플을 제공받아 범인의 것과 비교해 보았지만 일치하지는 않아 결국 풀어주어야 했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대만에서 만든 독특한 사냥용 칼이었고 몇몇 소수의 가게에서 52유로에 팔렸기에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칼을 파는 가게를 돌아다니며 52유로의 신용카드를 긁었던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그들 중 축제에 참가한 이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현금으로 구매해 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이는 없었죠. 범인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아드리엔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마틸드와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며 자기 핸드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축제에서 처음 만났던 낯선 사람 2명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마음에 그 둘을 추적했고 그중 한 명은 문신을 통해 금방 신원이 밝혀지며 DNA를 확인했지만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익살스러워 보이는 표정의 붉은 스웨터를 입은 남성. 하지만 그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사진을 프랑스의 모든 사법기관에 보냈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경찰은 꺼졌던 마틸드의 핸드폰이 다시 켜진 것을 확인해 사용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가 그날 축제에 갔다는 것을 알고 신문했지만 확인 결과 숲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주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과 DNA도 일치하지 않아 그는 절도죄로만 체포됐죠.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축제 당시 신원이 확인된 2만 명이 넘는 이들의 DNA를 100만 유로 가까이 들여 모두 확인했지만 그 중에 범인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남은 단서는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붉은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발생하고 거의 1년이 지난 2006년 5월 말 경찰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무전 취식으로 구금된 한 군인이 경찰서 벽면에 붙어있던 그의 전단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군인은 그 남성이 잔다르크라는 이름의 순양함에서 함께 근무했던 24살의 청년 알렌 케르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그가 붉은색 스웨터를 입은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 또한 그가 몽생 미셸의 한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구매했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경찰이 영수증을 확보했던 가게 중 하나였지만 당시 그들이 선별한 이들 중에 알랭은 없었습니다. 칼의 가격만 주목해 52유로를 사용한 카드 이력만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알랭은 다른 물건까지 추가로 구매해 80유로 넘게 사용했기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의도해서 피했다기보다는 경찰의 안일한 수사 때문에 운 좋게 빠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무전 취식으로 체포된 이가 그를 알아보며 정체가 밝혀졌고 그해 6월 22일에 경찰은 마르세유에 있는 알랭의 어머니 집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사냥용 칼 여러 자루와 직접 만든 미약의 레시피는 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범인의 DNA와도 일치했고요. 미약의 레시피로 보아 그는 처음부터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축제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처음 신문에서 그는 사진의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얼마 뒤 본인이 맞고 마틸드와 그날 만났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그녀와 합의된 성관계를 하러 외진 장소로 이동하다 한 무리의 깡패들에게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칼을 꺼내 위협했지만 수가 너무 많아 결국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아무도 없어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숲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칼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그녀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용 피인기구 포장지에 그의 피가 묻어있던 것을 지적하자 그는 당시 칼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과정에서 베이는 바람에 피인기구 포장지로 닦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신문 받기 너무 피곤하다며 잠을 자야겠다던 그는 몇 시간 뒤 일어나서는 자기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알랭의 말에 따르면 일단 마틸드가 유혹해 외진 장소로 갔는데 그는 미소 짓는 그녀를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흉기로 찔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고 그녀에게 많은 자상을 입힌 뒤 억지로 관계하려 했지만 물건이 서지 않아 일단 근처 개울에서 그녀의 피를 닦은 뒤 인적 드문 숲으로 옮겼고 달아나며 흉기를 멀리 던져버렸다는 알랭. 그는 그녀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했지만 당연히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그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틸드를 아는 이들은 절대 그녀가 그럴 사람이 아니며 화장실이 지저분해 숲으로 갔다가 운 나쁘게 그와 마주친 거라 주장했죠. 2008년 9월에 열린 재판에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관찰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한 알랭은
자신이 마틸드를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내면의 무언가가 자기를 조종했기에 이는 비디오 게임 중독에 의한 증상이니 무죄라는 뻔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2010년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30년으로 감형됐죠. 현재 루안 구금센터에 수감 중인 그는 2031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 게임에 중독돼 정신 이상이 왔다는 주장으로 감형까지 받았던 알랭. 아마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그에게 하루빨리 천벌이 내려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